인생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인간관계의 기반이자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헤매야 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저는 늘 안정된 삶을 추구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단순한 꿈을 품고 있었죠. 그러나 운명은 저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지지해 주리라 믿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고 믿음이란 단어는 더 이상 제 삶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라는 그 기분. 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냉혹한 현실은 꿈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악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분노와 슬픔, 절망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 안의 고통이 복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을 배로 돌려주겠다는 결심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그 복수심은 때로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때로는 저를 파멸의 길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저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오늘 저는 그 길고도 험난했던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가 겪은 인생의 가장 파란만장했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한 결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도움이 될 교훈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통해 삶의 복잡한 면모를 함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저는 그날 예상치 못하게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죠. 당시 저희 회사만 해도 술을 권하는 분위기가 강해서 너도 나도 술잔을 들고 마셔라 부어라 하다 보니 어느새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쐬기 위해 술집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지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얼른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남편이 저와 함께 밖으로 나와 제 옆에 섰습니다. 같은 회사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의 존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이 남자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더군요.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냐며 이제 그만 적당히 하고 집에 가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그 순간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무리 취했어도 상황 판단은 누구보다 잘하는 저는 남편에게 철벽을 치고 다시 회식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배려심 있는 행동이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만취한 부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옆에 앉으라고 하며 술을 따르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남편이 먼저 그 부장님을 막아줬어요. 같은 회사 사람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더 눈치 볼 필요가 없었겠죠. 덕분에 저는 남편에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저를 집 앞까지 매너 있게 데려다주고 제 번호를 받아갔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죠. 그렇게 저희는 불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다 보니 서로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열렬한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에 인사도 드리게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의 결실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충동적인 임신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축복해줬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며 행복에 젖어 있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전까지 늘 저에게 호의적이기만 했던 어머님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와 식사를 하자고 하셔서 자리를 마련해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혼을 좀 더 미뤄서 보려고 했는데 아이가 생겨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 날짜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사돈께 뵙자고 했습니다. 상견례 전에 괜히 상해드릴 일이 생길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한번 뵙고 싶었어요. 어차피 가지게 될 아이긴 하지만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라 사돈께서도 많이 놀라셨죠? 저도 그랬답니다. 뭐 이미 일어난 일이니 어쩔 수 없죠. 그건 그렇고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건 아시죠? 인물도 훤칠하고 예의도 바르며 직업도 안정적이니 우리 아들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내기엔 아까운 면이 없지 않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누가 봐도 괜찮은 우리 아들을 그냥 그렇게 보내실 건 아니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둘이 서로 좋아 결혼한다고 하는데 조건이 무슨 상관인가요? 아이고, 사돈. 아무것도 모르시는 소리 마세요. 이 정도 남자를 데려가려면 적어도 집 한 채는 마련해 주셔야죠. 집이라니요? 요즘 남자들이 반드시 집을 마련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가가 반씩 부담해서 직장 가까이에 아파트를 구하는 게 어떨까 했는데 설마 저 혼자 다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혜택을 보는 건 며느리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마당에 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일지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사실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결혼을 진행했으면 저희도 충분히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죠. 어머니의 말에 친정엄마는 말문이 막히셨고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 둔 시어머니란 이런 거구나 하고 실감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죄송한 마음이 컸지만 대화가 끝난 후 엄마는 저에게 너만 행복하면 된다며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친정에서 그 조건이 무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려고 했지만 엄마는 처음부터 괜히 꼬투리 잡힐 필요가 없다며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자고 하셨어요. 엄마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엄마의 희생적인 마음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욱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죠. 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새 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러 갈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어김없이 동행하시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시누이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시누이는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았는데 얼마 전에 이혼을 하면서 모든 아이들을 시댁으로 데려와 키우고 있었습니다. 시댁 아파트는 평수가 작아서 아버님, 어머님, 시누이와 아이들까지 한 집에 북적대는 상황이었죠.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집안은 마치 전쟁터처럼 정신없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시누이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러 올 때는 시누이가 엄마가 집 보는 눈이 제일 좋다며 굳이 애들까지 데리고 오더라고요. 애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여기 누가 살고 있으니까 조용히 보라고 했는데도 뛰지 말라니까 하면서 난리였죠. 옳게 남양집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 아침에 애들이 암막 커튼 없으면 새벽 5시에 일어난다니까. 내가 겪어본 일이니 잘 들어도. 네, 알겠으니까 조카들 데리고 잠시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저 좀 천천히 보고 싶어서요. 애들이 봐야 정확하잖아요. 얘들아, 이 집 어때? 아무래도 고층이라 조금만 뛰어도 밑에서 올라올 것 같지 않아? 그래, 아파트는 내 엄마가 보는 게 정확해. 앞으로 태어날 애들까지 생각해서 봐야지. 너 데려온 게 잘한 것 같아. 그렇죠. 제가 말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집 보는 눈은 정확하다고. 물론 같이 와서 봐주셔서 감사하지만 애들이 뛰어다니까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데 사시는 분들께 민폐가 될까봐 그러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잠시 밖에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어머, 옳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서운하잖아. 애들 데리고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집 봐주고 있는데
서운하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게 말이야. 원래 집은 여러 명이 봐야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거야. 괜히 트집 잡지 말고 여기저기 잘 살펴봐. 두 사람은 아주 친하게 대화하고 있었고 저는 그 사이에서 무척 힘들었어요. 사실 그동안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신우이가 시댁에 살기 시작하면서 시댁에 갈 때마다 자기 아이들이 예쁘지 않냐며 조카가 셋이나 생겼으니 앞으로 외숙모가 돈 많이 벌어와야지 라고 말하는 것도 부담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생일이니 어린이날이니 하면서 시댁 단톡방에 저를 불러놓고는 선물을 사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억지로 웃으며 적당한 금액의 선물을 고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선물 목록을 확인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죠. 하지만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어떻게든 그 부담을 감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살 집을 고르러 다니는 건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마치 자기 집 고르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에는 조금 고마움을 느끼기도 했어요. 집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의 꼼꼼한 눈빛과 시누이의 빠른 판단력에 감탄하기도 했죠. 때로는 그들이 제게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도와주는 것 같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신경 써주는 그 모습이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너희들 원래 외숙모한테 인사하니? 내가 외숙모 보면 90도로 인사하라고 했지? 앞으로 너희들 용돈 많이 주실 분이니까 알아서 잘해야지. 안 그래? 그래야 외숙모가 지난번처럼 선물도 사주실 거 아냐. 형님, 민망하게 왜 그러세요? 애들 어색해하잖아요. 얘들아, 괜찮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말도 마요.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애들 아빠가 양육비 보내주긴 하는데 그걸로는 택도 없어요. 집이 좁아서 뛰어놀지도 못하니 애들 스트레스가 엄청 쌓였어요. 그래도 올케가 가끔 선물 사주니까 그걸로 겨우 입 막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시누이는 저를 볼 때마다 조카들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그 모습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인사하는 모습은 귀엽지만 그 인사의 대부분이 용돈을 받기 위함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대놓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지갑을 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조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또다시 지갑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누이는 입이 해벌쩍 벌어져서는 애들에게 외숙모에게 더 잘하라고 부담을 주곤 했어요. 그 말이 저를 더 곤란하게 만들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파트를 고르러 다니는 것도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한창 말 안 듣는 꼬맹이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집을 알아봐 주시는 중개인 분들께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분들 앞에서 얼굴을 자주 내비치며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파트를 둘러보는 동안에도 조카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장난에 시달리다 보니 정말 집을 제대로 고를 수 있을지조차 불안해졌어요. 그럴 때마다 구원자처럼 찾게 되는 건 역시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쉬는 날 함께 집을 보러 가주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의 든든한 존재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남편은 조카들을 너무나도 예뻐했어요. 아무리 징징거리고 말썽을 부려도 화 한 번 내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타이르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잘해줄까 싶은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들만큼은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저를 감싸주었어요. 내가 지난번부터 궁금했는데 왜 죄다 고층 아파트만 알아보는 거야? 산꼭대기에서 살면 뭐가 좋다고.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아찔해서 숨이 턱 막히더라. 요즘 사람들은 거의 다 고층을 선호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공기도 좋을 것 같고 여름에는 모기도 없을 것 같아서요. 아유, 말 말어. 고층 아파트가 얼마나 안 좋은데. 혹시라도 엘리베이터 고장 나거나 점검한다고 해봐. 그 높은 데까지 혼자 걸어 올라갈 자신 있어? 그리고 모기가 엘리베이터 타고 다 올라온다더라. 고층이라고 모기 없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 그래, 내가 그동안 쭉 말하고 싶었는데 고층 말고 저층으로 알아봐라. 애 키우기 얼마나 좋냐. 혹여나 엘리베이터 고장 나도 괜찮고 말이지. 그리고 애들 키울 때는 확실히 저층이 낫더라. 높은 데 올라갈 일이 뭐가 있어. 짐 옮기기도 좋고 말이야.
요즘 신축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도 많아요. 설마 그 많은 엘리베이터가 한꺼번에 고장날 일이 있겠어요? 저층에 있으면 아무래도 사생활 보호도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어서요. 애 낳고 키우는 아줌마가 사생활 보호는 무슨, 어차피 애들이 뛰기 시작하면 층간소음은 어떻게 감당할 건데? 요즘 층간소음이 얼마나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한다니까? 뉴스 못 봤어? 해마다 그런 뉴스가 잔뜩 나오잖아. 그런 거 보면 나도 막 가슴이 뛰어. 맞아요. 안 그래도 요즘 애들 때문에 밑에 집에서 수시로 올라와서 야단이에요. 내가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저층 아파트에 사시라니까요. 중간층에 딱 걸쳐 있는 게 뭐야. 내가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1층에 살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하여간 엄마도 내 말 안 들으셔서 지금 고생하시는 거죠. 내가 이혼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아이고, 이 원수야. 어머님과 시누이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들이 전혀 틀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누이 말대로 층간소음이 걱정되기도 했고 아이가 3살만 되어도 뛰어다니며 시끄러울 텐데 매번 조용히 하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그런 문제로 꾸지람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로서 아이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각을 바꿔서 저층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결혼식 준비도 병행하다 보니 바쁜 날들이 계속되었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고르고 고른 아파트가 바로 이곳 가장 낮은 층의 아파트였어요. 사실상 1층이 없는 구조여서 실질적으로 가장 아래층이었죠. 예산 안에서 선택하다 보니 신축 아파트는 포기해야 했지만 대신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선택했어요. 공간의 여유가 주는 안락함은 저와 남편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오래된 아파트라 리모델링이 필수였고 결혼식 후 바로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렇다고 배가 불러오는 상태에서 결혼식을 미룰 수는 없었으니까요. 일단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집 계약을 했어요. 신혼여행은 아이 때문에 미루기로 했거든요. 엄마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신혼여행을 가라며 아이가 태어나면 본인이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엄마의 그 따뜻한 말에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고 덕분에 신혼집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계약한 신혼집에 매일같이 가서 보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칠지 고민하고 있었죠. 집을 고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속에 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시누이가 아파트 구조를 구경하면서 말하더군요. 내가 처음부터 이 아파트가 딱이다 했지. 오래되긴 했어도 이렇게 넓은 집이 요즘 어디 나와? 이 아파트 진짜 마음에 든다. 이렇게 넓은 집에서 우리 애들 뛰어놀면 참 좋겠네, 안 그래? 그러게, 방이 4개나 돼서 그런지 엄마 집보다 훨씬 넓어 보이고 좋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사생활 보호도 되고. 옳게, 내 말대로 저층 아파트를 매매하길 잘했지? 내 말을 들으라니까.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싹 꾸며놓으면 정말 예쁠 거야. 오래되긴 했어도 몰딩이나 자재들이 다 고급스러워. 그렇긴 하네. 누나가 보는 눈이 정말 있어. 그런데 이렇게 넓은 집에서 우리가 둘이 살기에는 좀 크지 않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했니? 나도 우리 마음이 딱 통했네. 사실 집이 이렇게 넓으면 쓰기 불편해. 방이 많으면 청소하기도 번거롭고 애기 태어나면 한동안 더 혼자 있을 텐데 말이야. 우리 애들이 와 있으면 훨씬 사람 사는 집 같아지지 않겠어? 근데 듣다 보니 형님 말이 좀 이상하네요. 형님네랑 다 같이 살자는 건가요? 아휴, 아니, 내가 그런 욕심을 낼 수 있겠어.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옳게 허락도 없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는 없잖아. 그냥 해본 소리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시누이는 그냥 해본 소리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시누이가 은근슬쩍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자주 말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런 말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정색하고 우리는 신혼이니까 따로 사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하니까 시누이는 그제야 그냥 해본 말이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라며 발을 뺐어요. 하지만 그런 대화가 끝날 때마다 뭔가 찝찝한 기분이 남았어요. 대화가 겉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혹시나 같이 집 보러 다니는 게 다른 속셈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러나 신우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며 자꾸만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경계심이 커져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하려고 애썼어요. 그 사이 집을 둘러보던 어머님이 돌아오셔서 말씀하시더군요. 집은 우리가 마련했으니 리모델링까지 해달라고 하기는 어렵겠지? 그래도 우리가 리모델링은 해줄게. 지금은 형편이 좀 빠듯하긴 하지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어머님께 믿고 맡길게요. 제가 일단 벽지색이나 싱크대 같은 건 다 알아봤으니 어머님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가끔 와서 확인하고 갈게요. 뭘 또 알아보고 그래. 넌 걱정할 거 없어. 우리 딸이랑 나랑 알아서 다 할게.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겠어? 네가 날 구닥다리로 보는 모양인데 나도 요즘 인테리어 잡지 같은 거 많이 보고 다닌다. 세련되게 꾸며 놓을 테니 걱정하지 마. 어머님은 모든 것을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저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 모습이 왠지 자신감 있어 보여서 저도 안심이 되었고요. 어머님이 말할 때마다 그 확신에 찬 태도는 마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도 그 믿음을 따라 어머님께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인테리어 업자와도 만나 이것저것 상의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오가며 어떤 집으로 바뀔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리모델링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에 대해 걱정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집이 완성되면 새롭게 시작할 우리의 신혼생활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배가 불러오고 막달이 되니 몸도 무거워지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처음으로 아이를 갖는 만큼 긴장도 많이 되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들에 대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아이를 잘 낳고 건강하게 기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점점 더 크게 다가왔어요. 엄마가 된다는 생각은 그전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막달이 되니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태어날 아이를 위해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할지 고민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런 저를 지켜보던 남편이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처가에 내려가서 산후조리하는 건 어때? 어차피 우리 산부인과도 그쪽으로 알아봤잖아. 그러니까 출산 후 조리원에서 있다가 바로 장모님 댁으로 가 있어. 어차피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도 해야 하니까 막상 들어갈 곳도 없잖아. 그래? 그때까지 리모델링 할까? 공사하는 것도 와서 봐야 하는데 어떻게 어머님과 형님께 무조건 맡길 수 있겠어. 아무래도 내가 이것저것 챙겨야지. 괜한 걱정하지 마. 누나랑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건데 당신이 무슨 걱정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 잘 낳고 예쁘게 키울 생각만 하면 돼.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물론 잘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잖아.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하지. 그럼 나 산후조리 한 달만 하고 올라올게. 물론이지. 내가 데리러 가면 되지. 그동안 아이 보러 자주 갈게.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 벌써부터 슬프다. 남편이 진작에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친정 근처로 알아봐줬거든요. 그런 세심한 배려에 정말 감사했어요. 남편의 그 섬세한 배려 덕분에 저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아이를 위해 최선의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사히 출산을 했죠. 산후조리원을 거쳐 바로 친정으로 갔고요. 아이를 낳을 때 밤새며 제 곁에서 진통을 지켜봐준 남편은 제가 친정으로 간 뒤로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회사 일로 바쁜 것도 이해했고 저녁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다니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그의 말에 혼자 있는 것도 이해하려고 했죠. 저도 저 나름대로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를 돌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였거든요. 육아에 쫓기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기 낳으면 자주 보러 올 거라던 남편의 말과 달리
주말에도 남편은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없을까 싶어 점점 서운한 마음이 쌓여갔어요. 남편의 부재가 점점 저를 외롭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저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우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저를 보며 씻고 화장도 좀 하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오라고 하셨어요. 한 달 내내 집안에 틀어박혀 아이와 함께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점점 우울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엄마의 말에 후다닥 씻고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쐬기 위해 밖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동네를 조금 걷다 보니 문득 리모델링이 완료되었을 아파트가 생각나더군요. 출산하고 아이 키우느라 리모델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도 못했고 제가 간접하지 못했으니 불안하기도 했죠. 어쩌면 그동안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아파트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공동 현관으로 들어섰는데 이웃집 아주머니를 마주쳤어요. 계약하면서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던 분이라 반가웠죠. 어머, 이게 누구야? 203호 세대 아니야? 세상에, 그새 아이 낳고 홀쭉해졌네? 그렇지 않아도 보고 싶었는데 말이지. 그래, 순산했지? 그렇지 않아도 빼빼 말라서 배만 나와서 내가 걱정을 많이 했지 뭐야. 근데 보통 그런 산모들이 애는 또 잘 낳더라고.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덕분에 잘 나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리모델링 때문에 많이 시끄러우셨죠. 제가 자주 와서 신경 써야 했는데 산후조리하느라 그러질 못했어요. 애 낳고 몸조리해야지. 그 와중에 험한 데를 어떻게 와. 그런데 말이야, 말도 마. 내가 참았던 건 다 너희들 때문이야. 세상에, 무슨 집수리를 한 달이나 해? 그런 일은 처음 봤지. 하루 종일 쿵쾅대니 살 수가 있어야지. 내가 몇 번이나 찾아가려다가도 참았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윗집에서도 한바탕 했더라고. 뭔가 말하긴 했나 보던데 너는 몰랐겠지? 한 달이나요? 정말 죄송해요. 전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전혀 몰랐어요. 더 신속하게 처리했어야 했는데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됐어. 애기랑 셋이 잘 살면 되지. 그런데 시어머니며 시누이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던지 아무래도 며느리 집이라고 신경을 많이 쓴 모양이더라. 그래도 새댁은 복도 많아. 옆집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해졌고 빨리 집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발걸음을 서둘러 급히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선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이 4개인데 그 모든 방이 아이들 방으로 꾸며져 있었거든요. 어이없고 황당한 마음에 한 방 한 방을 다시 둘러보았지만 알록달록한 벽지와 장식들이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방마다 각각 다른 색상의 벽지와 아이들의 장난감이 가득했고 심지어 침대와 책상에는 조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 그제야 저는 내가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온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온몸이 굳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 어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내 집이, 내가 꿈꾸던 신혼집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꾸었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조카들의 방이 되어버린 공간들이었습니다.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에 휩싸여 있을 때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매우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 드러났고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나에게 숨겼다는 사실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보, 아니 어떻게 벌써 왔어? 말도 없이? 난 당신이 온다는 얘기를 듣지 못해서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하고 왔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여기 왜 조카들 물건이 들어와 있어? 침대며 책상이며 이 장난감들은 다 뭐야? 내가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주말쯤에 얘기하려고 했어. 속이려는 건 절대 아니었어. 빨리 말해. 내가 집 보러 다닐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결국 신우이랑 애들 다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 거야? 내가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네. 사실 저는 신우이의 속셈을 대충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녀의 잦은 말과 행동에서 이미 의도를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지만 굳이 미리 언급해봐야 소용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남편의 성격상 이런 이야기를 꺼내봐야 제대로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에 나중에라도 신우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그때 가서 제대로 따져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상황이 현실로 닥치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모든 예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상상 속에서는 어떻게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순간에는 무력감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아무리 예견한 일이었다 해도 막상 부딪히니 그 충격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단 저기 아이들 방으로 꾸며놓은 건 다 뜯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도 당신이 신우이한테 직접 말하고 앞으로 우리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야. 아니, 당신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말이야. 신우이가 돈을 벌기 위해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공사가 좀 길어졌어. 잠깐 베란다로 와봐. 그럼 알게 될 거야. 남편이 무슨 소리 하는지 궁금해서 베란다로 가보니 기가 막히게도 어린이집이라고 크게 적혀있는 글자가 보였어요. 왜 우리 집 창문에 그런 글자가 붙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게 뭐야? 왜 우리 집 창문에 어린이집이라고 적혀 있어? 우리 집이 왜 어린이집인 거지? 당신이 처가에 있어서 상의하지 못했는데 사실 누나가 결혼 전엔 어린이집 교사였거든.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애들을 봐주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저는 그 소리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간 벙 쪄서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신우이가 들어오더군요. 옳게 왔구나? 어때? 집 근사하게 꾸며졌지? 이 정도면 이 동네 사람들 모두 다 부러워할 거야. 내가 서류 준비하느라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 원래는 엄마 집에서 살까 했는데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이웃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런데 올케가 이렇게 집을 잘 구해줘서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았어. 신우이가 웃으면서 저에게 말하는데 정신이 나간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착하게 딱 한마디 했죠. 저는 우리 집에 이런 거 하라고 허락한 적 없는데요. 왜 제 허락도 없이 제 집에 이런 일을 해놓으셨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놀랄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 번만 넘어간다. 앞으로 올케도 나한테 아기 맡기면 되니까 아무 걱정 말고. 우리 조카는 내가 특별히 잘 봐줄 테니까 맡기고 가. 나만 믿어. 맡기고 어딜 가요? 제 집이 여긴데 갈 사람은 제가 아니라 형님이죠. 우리 집은 잠깐 다른 데다 놓고 있어. 신혼집은 다시 구하자. 회사 근처로 전세 알아보고 있거든. 그건 그렇게 큰 돈 나가지 않을 거니까 금방 구할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남편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싶더군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뻔뻔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라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치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 속에서 감정이 격렬하게 뒤섞였죠. 저의 분노와 남편의 당혹스러움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색하게 침묵을 깬 후 다시 말을 꺼냈죠. 화가 나는 건 이해하지만 일단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누나가 당분간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있을 예정이거든. 그런데 엄마가 혈기왕성한 조카들을 혼자서 어떻게 맡아서 키우겠어?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도 우리 엄마 조카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잖아. 그래서 지방으로 일 내려가지 않고 그냥 우리 집에서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돈 벌겠다는 거야? 우리야 집은 새로 구하면 되는 거고 누나가 매달 월세로 돈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이득이지. 남편의 말이 되는데 그 순간 사람의 머리 꼭지가 열리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겠더군요. 더 이상 이 인간과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한 남자였는데 그 믿음은커녕 뒤통수를 치는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정말 치가 떨리더군요. 이렇게 쉽게 마음 정리가 될 줄은 몰랐는데 남편과 몇 마디 나누는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정리되더군요. 저 스스로도 그 빠른 변화에 놀랐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제 성격 탓에 더 빨리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저희 엄마에게 아파트 해달라고 부탁한 것부터 아파트를 알아보러 다닐 때 저층이 좋다고 자기 집처럼 떠들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행동까지 모든 것이 전부 다 계획된 일인 것 같더군요. 그들의 의도를 뒤늦게 깨닫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편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벌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뻔뻔하게 속일 수 있었는지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뻔뻔한 태도와 그들의 계획에 맞춰 돌아간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연결되며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배신감이 온몸을 감싸며 이제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됐어. 이 집 그냥 네가 써. 난 여기서 끝이야. 내일 준비해서 올 테니까 그만 이혼하자. 뭐? 이혼이라니. 그게 말이 돼? 우리 애가 태어난 지 이제 한 달 됐어. 근데 이혼이라니.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무턱대고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화낼 일이 아니라고? 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 본데 어림없어.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당신하고 웃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 우리 애한테 당신 가빠 만들어주고 싶지도 않아. 당신 식구 같은 가족도 마찬가지고. 내 뱃속에 애가 있다고 내가 아무 말 못하고 참고 살 줄 알았나 본데 단단히 착각했어. 난 보통 여자랑 달라. 한 번 아니라 생각하면 끝까지 아닌 사람이야. 당신 포함해서 당신 식구들 나 잘못 건드렸어.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이혼 서류는 알아서 보내줄 테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친형이잖아. 이렇게까지 됐으니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될까? 어린이집 하려고 인테리어도 다 끝냈는데. 그래, 그래서 날 친정에 보내놓고 이 모든 걸 계획한 거구나. 나를 완전히 속여서 기분이 좋았니?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있었던 게 그렇게 즐거웠어? 어떻게 사람이 탈을 쓰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당신이 처음에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잖아. 같이 안 살겠다면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공사까지 다 끝내면 당신도 허락할 줄 알았어. 얼마나 근사한데. 남편은 변명하느라 말을 더듬었지만 솔직히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말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남편 쪽으로 던지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버티려고 했던 남편이 결국 시누이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듯 나가더군요. 남편과 시누이가 나가고 난 뒤 다시 집을 둘러보니 시누이가 남긴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마치 제가 어찌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듯 무책임하게 방치된 물건들. 방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아이들 장난감과 용품들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전부 다 시누이의 작품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도운 것이 어머님과 남편이었을 테고요. 그들이 허락도 없이 여기다 둔 물건들이니 버릴 때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물건들을 모조리 박스째로 들고 아파트 쓰레기장으로 옮겼어요.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분노가 가라앉는 대신 더 커져갔죠. 쓰레기장 앞에 잔뜩 쌓인 물건들을 보고 마치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상징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사진으로 찍어 시댁 단톡방에 올렸어요. 이 물건들은 전부 버릴 것이고 남편과는 이혼할 겁니다. 라는 내용도 덧붙였어요. 단호한 결심이 담긴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있자 경비 아저씨가 오셔서 물으시더군요. 무슨 물건을 이렇게 많이 내놓으셨어요? 보니까 물건들이 거의 새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버리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조금 있으면 쓰레기 수거 차량이 올 예정이라서 전부 다 가져갈 텐데 괜찮겠어요? 괜찮고 말고요. 이 물건 주인이 다 버려달라고 해서 저도 낑낑대며 갖고 내려왔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곧 차가 와서 다 치워질 거예요. 그 주인도 참 특이한 사람이네. 멀쩡한 물건들을 이렇게 버리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양심도 버리고 물건도 버리고 참 뻔뻔한 사람이죠. 저는 경비 아저씨를 이런저런 말로 돌려보냈어요.
아저씨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를 떠나자 저는 한숨을 돌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죠. 잠시 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아마도 단톡방에 올린 사진과 메시지를 보고 부랴부랴 전화를 건 모양이죠. 저는 거리낌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피할 이유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받자마자 신우이는 제 귀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그 물건들이 어떤 건지나 알아? 얼마 전에 산 애들 장난감이야. 아직 포장도 안 뜯은 거라고. 당장 돌려놔. 지금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아, 그래요? 제 집에 있는 물건을 제 마음대로 버리는 건데 뭐가 문제죠? 너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지금이라도 돌려놓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당장 제자리에 갖다 놔. 상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상식이 없는 건 제가 아니라 형님인 것 같은데요. 근데 곧 쓰레기 수거 차량이 올 테니 그 물건들 찾으려면 서두르셔야 할 거예요. 저는 고함을 지르는 신우이의 전화를 끊고 아예 전화를 꺼버렸어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더군요. 전화기를 꺼버리고 나니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수거 차량이 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군요.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며 과연 신우이가 언제쯤 도착할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예상보다 훨씬 빨리 신우이가 잔뜩 붉어진 얼굴로 쫓아왔어요. 그녀는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말도 없이 쓰레기통을 정신없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서둘러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저와 다툴 틈도 없이 쓰레기장에서 물건들을 꺼내려고 안간 힘을 쓰는 모습이 조금은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했어요. 자기는 물건 찾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파트 쓰레기장이 작은 규모도 아니고 물건들이 이리저리 뒤섞여 있어서 찾기가 매우 어려웠을 텐데도 신우이는 필사적으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의미해 보였던지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곧이어 수거 차량이 도착했고 아직 물건을 다 찾지도 못한 신우는 당황한 듯 소리를 지르며 더욱 정신없이 쓰레기 더미를 뒤졌어요. 그 모습이 참으로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된 일이었기에 저는 그저 차분히 지켜볼 뿐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과 남편도 헐레벌떡 쫓아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지만 이미 모든 상황이 통제 불능임을 깨달았을 겁니다. 신우이는 더러워진 손으로 간신히 몇 개의 물건을 건졌지만 지친 몸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리듯 주저앉아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 분노와 좌절이 담긴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이제는 저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그 노려보는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이미 헛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저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일 뿐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새로 산 물건들을 다 버리면 어떡해? 당신 생각이 있어 없어? 그거 누나가 애들 준다고 새로 사놓은 거란 말이야. 허락 없이 갖다 놓았다고 하더라도 물건까지 당신 마음대로 버리면 안 되지. 아, 나 아직 버릴 게 더 남았는데 내가 손이 부족해서 다 못 버렸어. 바로 당신 물건. 저는 남편을 검지손가락으로 꼭 누르며 피식 웃었어요. 남편이 제 독한 표정을 보고 움찔하는 모습이 참 우스워 보이더군요.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죠. 정확히는 남편의 물건뿐만 아니라 남편 자신도 포함된다는 말이었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라는 말 어디선가 들어본 명언인데 정말 맞지 않나요? 남편 같은 쓰레기는 수거차가 올 때 곱게 싸서 던져버려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물건은 네가 알아서 버려. 난 물건 고르는 것도 귀찮으니까 네 손으로 갖고 가서 버리든지 가져가든지 마음대로 해. 어차피 너랑은 이혼할 거니까.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저 역시 결혼식을 올릴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시련을 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강인함과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과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이 저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데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시간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상처들은 결국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는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키우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지만 저는 그 도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비록 삶이 넉넉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지금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아픔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며 결국에는 행복을 찾게 되는 것 아닐까요?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길의 끝에는 분명히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 속에서 고유의 강인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여기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며 항상 행복이 가득한 날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